나이를 먹을수록 한 가지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더 자주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한마디가 마음을 오래 흔들고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 문장이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저는 평생 강단에서 사람을 만나왔고 강의실 밖에서도 수많은 삶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인간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인격이라고들 말하지만 인격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인격을 상대가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방식이 없으면 착한 마음은 종종 오해받고 배려는 만만함으로 바뀝니다. 저는 요즘도 자주 듣습니다. 교수님, 저는 늘 양보하고 참았는데 왜 사람들은 저를 함부로 대하죠? 도와주면 당연한 줄 알고 말을 들어주면 이용만 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 그분들의 눈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의 밑바닥에는 더 깊은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틀린 건가 하는 자괴감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라, 배려해라라는 말은 많이 배웠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존중받는 배려가 되는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추상적인 도덕만 들었지 삶에서 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가 되면은 마음이 더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참아도 되는 것들이 늙어서는 참기 어렵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는 여전히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어가다 보면 결국 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라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가 없는 자리에는 존중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존중은 내가 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전쟁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의 본성이 어떤 상황에서 드러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궁핍할수록 사람은 자기 몫을 챙기려 합니다. 두려울수록 사람은 약한 사람을 더 밀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때일수록 더 또렷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하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사람을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 품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품격이 인간관계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 품격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속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상대를 흔들어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곁에 있어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느낌, 그것이 신뢰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습관에서 생깁니다. 말투에서 생깁니다. 표정에서 생깁니다. 무엇보다 하지 않는 것에서 생깁니다. 우리는 대개 무언가를 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해주고 더 챙기고 더 맞춰주고 더 희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래 살아보니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은 과잉 친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것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절제입니다. 과잉 친절은 종종 빚이 됩니다. 빚이 되면 상대는 고마움 대신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 많이 해주는 것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불필요하게 다가가지 않는 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상대의 약점을 너무 쉽게 파고듭니다. 그거 왜 그래?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아들이 회사 그만뒀다며. 진짜야? 요즘 돈은 괜찮아. 이런 말들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호기심입니다. 일부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상대는 당황합니다. 얼굴이 굳습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아주 얇은 칼날 위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끄럽고 누구나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정을 밝혀내면 상대는 이 사람 앞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 느낌은 오래 갑니다. 한 번의 창피함은 10번의 친절보다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제가 강의실에서도 늘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후배들이 실수했을 때 저는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로잡아야 할 일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로잡는 방식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면 교육이 아닙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실수한 것을 내가 알아챘더라도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들이밀면 상대는 스스로 작아집니다. 그리고 작아진 사람은 내 곁에서 편해질 수 없습니다. 편하지 않으면 떠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한 힘은 논리가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이 이기고 편안함이 남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오랜만에 후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배는 늘 단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옷차림이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누군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힘든가 봐. 왜 이렇게? 그 질문이 나쁜 의도로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은 후배의 얼굴이 순간 굳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숨 쉴 틈이구나.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요즘 책은 뭐 읽나? 네가 전에 말하던 그 주제는 어떻게 됐나?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후배에게 조용히 연락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같이 밥 먹자. 그 자리에서 그는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고 경제적으로도 잠시 흔들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아무 말 안 하셔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 아무 말 하나에 살고 또 죽는가? 그러나 동시에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인간관계의 품격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침묵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의 숨기고 싶은 부분을 얼마나 쉽게 건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가족 이야기,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습관처럼 꺼내며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당신이 그런 질문을 계속 받으며 마음이 다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늙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섬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섬세한 방식으로 관계를 다뤄야 합니다. 그냥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착함을 품격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첫걸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람을 얻고 싶다면 먼저 상대가 창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그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관계는 결국 누가 더 똑똑한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편안한 사람인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우리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오늘부터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는 상대의 사정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가까우니까 물어봐도 된다. 친하니까 캐묻는 게 자연스럽다. 걱정되니까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은 겉으로는 선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냅니다. 그 균열은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만나기가 불편해지고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 사람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방식은 대개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이 그 사람을 살리는지 아니면 숨 막히게 하는지 표정이 먼저 말해줍니다. 상대가 웃고 있어도 눈빛이 딱딱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경계선이 침범당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그냥 물어본 건데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그냥입니다. 상대에게는 결코 그냥이 아닙니다. 상대에게는 침입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얻고 싶다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캐묻지 않는 것, 관심 없는 척하는 것. 여기서 관심 없는 척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존중입니다. 상대가 말할 권리를 가지게 하는 것, 그 침묵을 존중해 주는 것, 그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유로, 모임이라는 분위기로 상대의 선을 넘어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의 삶을 더 쉽게 평가합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삶을 버티기도 바빠서 남의 일을 따질 여유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남의 이야기가 입에 오르내립니다. 건강, 돈, 자식, 며느리, 사위, 집, 노후 이런 이야기가 모임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누군가에게는 바로 상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가장 숨기고 싶은 불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웃으며 묻습니다. 요즘 병원 다니나? 아들은 어디 다니지? 돈은 괜찮아? 그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상대는 마음속으로 문을 닫습니다. 닫힌 문은 다시 열기 어렵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질문이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해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상대를 내 세계로 끌어당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질문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어당기면 그것은 존중이 아닙니다. 저는 한번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오랜만에 얼굴을 보인 분이 계셨습니다. 다들 반가워하며 인사를 나누는데 누군가가 곧바로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셨어요? 왜 요즘 안 나오셨어요? 처음 질문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 데 있습니다. 병원은 어디 다녀요? 검사는 했어요? 약은 뭐 먹어? 가족들은 알아? 질문이 연달아 이어지자 그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냥 좀 몸이 안 좋아서요 라고 짧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모임의 공기가 차갑게 변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은 관심의 얼굴을 쓰고 사실은 신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하는 사람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말하며 위로받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말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비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를 지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을 우리가 함부로 깨면 상대는 우리를 경계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안전감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내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내 약점을 무기로 만들지 않는다. 이 확신이 생기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깨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과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이에는 물어볼 권리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줘야 할 의무가 더 커집니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자식이라도 며느리라도 사위라도 서로에게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예의이고 그 선을 지키는 것이 품격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럼 아무것도 묻지 말란 말인가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묻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묻는 방식과 타이밍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질문을 추천합니다.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줘.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 네가 편할 때 이야기해. 이 질문들은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선택권이 있는 관계에서 사람은 숨을 쉽니다. 사람이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고 싶지 않아도 대답하지 않으면 무례해 보일까봐 억지로 말하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은 아예 그 자리를 피합니다. 건강 때문에 못 나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피곤해서 못 나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사람들은 대개 싸우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스님 한 분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문이 있다. 문고리를 상대가 잡게 해라. 네가 억지로 밀면 문은 부서진다. 저는 그 말을 평생 품고 살아왔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어라가 아니라 열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사정에 대해 많이 알수록 친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아는 사이, 너무 많이 묻는 사이, 너무 쉽게 판단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 순간 친밀함은 사라지고 피로가 남습니다. 친밀함은 정보를 많이 공유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느낌에서 생깁니다. 나는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숨기고 있어도 괜찮다. 이 믿음이 관계를 깊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궁금한 게 생기면 즉시 묻지 말고 마음속으로 한번 멈추십시오. 이 질문이 상대의 마음을 살릴까 아니면 상대를 곤란하게 할까, 그 한 번의 멈춤이 당신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사람을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추운 날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듯이 말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먼저 상대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 주십시오. 상대의 사생활을 알고 싶다면 먼저 그 사생활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상대는 자기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들리는 한마디가 당신을 평생 지탱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그 말이 인간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체력도 아닙니다. 결국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깨지는 순간은 대개 아주 사소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거창한 사건으로 망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하면서도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험담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로움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삶에서 쌓인 판단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로움과 판단이 만나면 대화는 쉽게 남의 이야기로 흐릅니다. 누가 어떻게 살고 있다, 누구의 자식이 어떻다, 누구는 돈이 있다 없다, 누구는 성격이 어떻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손쉽게 분위기를 달구는 것은 남의 흉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험담에는 묘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재미가 있고 잠깐은 같은 편이 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늦게 깨닫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척은 이것입니다. 험담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것, 동조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이 못 들은 척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험담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맞장구 치는데 혼자만 침묵하면 어색해 보일까봐, 다들 웃는데 혼자만 멈추면 튀어 보일까봐,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조금씩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 양보가 반복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이 되고 남의 흉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남에게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이런 말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는 자리는 반드시 내 허물도 언젠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도덕적 경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오늘 함께 누군가를 험담한 사람은 내일 나와 함께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그 대상이 바로 나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은 습관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즐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은 내가 예외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저도 험담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맞장구 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분위기가, 저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분위기보다 중요한 것이 당신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품격은 큰 소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험담 자리에 동조하지 않는 작은 선택, 그 선택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한 분이 다른 분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옷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나도 느꼈어. 그 순간 한 사람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다들 그 사람에게도 동조를 요구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때 그분은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다음 모임 장소는 정했나요? 날씨도 좋아졌는데 밖에서 만날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고 다만 대화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잠깐 어색했지만 곧 사람들은 장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험담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험담을 끊어내는 태도는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쉽게 입에 올리지 않는구나. 내 이야기도 함부로 밖에서 꺼내지 않겠구나. 이 확신은 관계의 뿌리가 됩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글을 쓰고 강의를 하며 많은 사람들의 속사정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가 밖으로 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짜 가까운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이 아니라 내 비밀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위로는 때로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은 신뢰는 잊히지 않습니다. 신뢰는 평생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험담 자리에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 방법을 권합니다. 첫째, 동조하지 않는 짧은 문장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정이 있겠죠. 이런 문장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섞이지 않겠다는 경계를 보여줍니다. 둘째, 대화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옮기십시오. 모임 장소, 건강한 음식, 손주 이야기, 여행 이야기, 가벼운 근황,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흐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셋째, 정말 힘들다면 듣는 척만 하고 마음을 닫으십시오. 반응을 줄이고 눈빛을 고정하지 말고 웃음을 과하게 보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분위기를 타고 험담을 키웁니다. 당신이 반응을 줄이면은 불이 덜 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너무 차갑게 보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따뜻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흉을 보기보다 좋은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험담은 순간적으로는 재미있지만 대화를 끝나게 합니다. 반면 좋은 주제는 사람들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험담을 끊어내는 것이 오히려 모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를 더 크게 느낍니다. 우리가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돌이 됩니다. 특히 험담은 돌입니다. 돌은 누군가의 가슴을 때리고 동시에 내 손도 더럽힙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자주 묻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가 아니면 죽이는가? 이 질문은 인간관계를 지키는 아주 강한 기준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도 이런 뜻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리에 있거든 귀를 닫고 입을 다물라. 저는 그 말을 단순한 도덕 교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연실적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나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흔적이 결국 내 평판이 됩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만이 아닙니다.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사람을 잃을 때 시작됩니다. 사람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은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신뢰를 잃는 가장 빠른 습관은 험담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나는 남의 흉을 보는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겠다. 나는 맞장구로 내 품격을 팔지 않겠다. 나는 듣고도 못 들은 척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다. 당신이 그렇게 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당신 곁에 더 오래 머뭅니다. 왜냐하면 당신 곁에서는 마음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안전한 곳에 사람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 안전함이 쌓이면은 미워하던 사람도 태도를 바꿉니다. 귀인이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지키는 작은 선택이 귀인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모임에서, 오늘 전화통화에서, 오늘 카페에서 그 작은 선택을 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간관계는 다른 결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3가지 절제의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체면을 지켜주고 경계를 지켜주고 험담의 흐름을 끊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덜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정말로 따뜻해지고 사람이 내 곁에 머물고 싶어지는 데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단지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상대가 내 곁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내 편을 만드는 자석 같은 기술 가운데 첫 번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가볍게 넘기는 것. 그런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바로 작은 일에도 크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당연함이 많아집니다. 누가 문을 잡아줘도 당연하고, 누가 길을 비켜줘도 당연하고, 가족이 옆에 있어도 당연하고, 친구가 전화를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살아보니 인생에서 진짜 위험한 말은 당연하지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함을 잃습니다. 감사함을 잃는 순간
관계는 메마릅니다. 그리고 메마른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삶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작은 도움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누가 밥 한 끼를 사주면 그 하루가 달라졌고,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삶이 조금 안정되면 사람은 쉽게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일이 익숙해지고 상대의 배려를 기본 서비스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기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고마움이 사라지고 결국 정 떨어졌다는 말로 끝나죠. 그러나 대부분은 큰 사건이 없었습니다. 단지 고마워할 일을 고마워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관계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내게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가 의미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성과로 의미를 증명하려 하지만 노년에는 존재 자체가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누군가가 사소한 배려에도 덕분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마음이 풀립니다. 저는 동네에서 유난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르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돈이 많지도 않았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면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림 버튼을 누르는 사람에게도 그분은 꼭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탔네요. 마트에서 누가 카트를 가져다 주면 말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였으면 좀 불편했을 텐데요. 길에서 누가 비켜주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말이 길지도 않습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어색해했습니다. 이 정도로 감사까지 해야 하나 하는 표정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문을 잡아주고, 누군가는 먼저 버튼을 눌러주고, 누군가는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을 도와주면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고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다음부터는 손이 안 나갑니다. 반대로 도움을 주고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으면 사람은 더 돕고 싶어집니다. 감사는 상대의 선의를 키우는 물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지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가 힘을 가지려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다 덕분에 편해졌습니다가 더 큽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오늘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가 더 따뜻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감정은 구체성에서 살아납니다. 사람은 추상적인 칭찬보다 구체적인 인정에서 감동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의 전화에 바로 받아주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음이 좀 복잡했는데 덕분에 정리가 되네요. 누군가가 병원 갈 때 차로 데려다 줬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시간 내준 거 아는데 덕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누군가가 반찬을 조금 나눠주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김치 담글 여유가 없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맛있게 먹고 힘낼게요. 이런 감사는 상대에게 내가 한 일이 가치 있구나라는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응 하고 끝나는 반응. 그때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왜 도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계산적인 존재라서가 아니라 존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는 순간에도 사람은 자기 존엄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 존엄을 살려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말 가운데 저는 늘 마음에 새기는 문장이 있습니다. 큰 은혜는 돌에 새기고 작은 서운함은 물에 흘려라. 저는 이것이 노년의 인간관계를 살리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개 반대로 합니다. 작은 서운함은 돌에 새기고 받은 은혜는 물에 흘려보냅니다. 그러니 마음이 늘 무겁고 관계는 늘 삐걱거립니다. 이제부터 바꾸십시오. 받은 것은 돌에 새기고 서운한 것은 물에 쓰듯 흘려보내십시오. 그 첫걸음이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떻게 습관이 될까요? 저는 마음이 생기면 감사한다가 아니라 감사하면 마음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문을 잡아준 것, 길을 비켜준 것,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어준 것, 자리를 양보해 준 것, 전화 한 통 받아준 것, 이런 작은 일들을 작지 않게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친절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친절을 당연하게 만들어 버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덜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덜 거칠어지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지면 사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관계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관계의 온도가 올라가면 사람이 내 곁에 머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은 감사로 지켜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할 수 있는 실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딱 3번만 구체적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그냥 고맙다가 아니라 덕분에 무엇이 좋아졌다까지 말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보십시오. 작은 감사가 쌓이면 당신은 어느새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이유 없이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게 인간관계의 가장 조용한 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간관계를 말 잘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 살아보니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사람이 풍기는 기운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따뜻하게 들리고 어떤 사람의 말은 피곤하게 들립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 어떤 사람과 있으면 시간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고 싶습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두 번째 자석 같은 기술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워도 밝은 모습을 보이는 것,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힘든데도 웃어라, 괜찮은 척 해라 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힘들면 힘든 표정이 나옵니다. 아프면 아픈 기색이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숨기라고 하면 오히려 더 병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밝음은 감정을 부정하는 밝음이 아닙니다. 감정을 삼키는 밝음이 아니라 감정을 다 쏟아붓지 않는 밝음입니다. 이것이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말을 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시큰하고 잠이 얕아지고 기억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경제적 걱정까지 겹치면 마음은 쉽게 어두워집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두움이 대화의 주제가 될 때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불평, 원망이 쏟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도 위로합니다. 그래, 많이 힘들지. 병원은 잘 다녀? 자식들이 좀 도와줘야지. 그런데 같은 이야기가 매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피합니다. 모임에 나가도 그 사람 옆자리를 피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도 삶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겪고 시대의 혼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사람들 곁에 남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웠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들을 찾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사람들에게 휘두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상처를 칼처럼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 이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70을 넘으셨는데 동네에서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몸이 멀쩡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도 힘들어 하셨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사람들의 표정이 펴졌습니다. 누가 안부를 물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럭저럭 지냅니다. 나이 먹으면 어딘가 하나씩 아픈 거지요. 그래도 오늘 걸어 나올 수 있으니 감사한 겁니다. 아프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더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지요. 당신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지난번에 말한 그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상대에게 공간을 줍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분과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나도 힘든데 여기서는 잠시 숨을 쉬어도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만나기만 하면 한숨부터 쉽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 내 팔자 참 자식이란 게 다 소용없어. 병원 가도 소용없어.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 말이 나올 만큼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평은 습관이 되면 사람을 밀어냅니다. 불평은 처음엔 공감을 얻지만 반복되면 피로를 줍니다. 그리고 피로는 관계를 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더 외로워지고 외로움은 불평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밝음은 단지 기분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에너지가 빠지는 곳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아픈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요즘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오늘 얼굴 볼 수 있으니 좋네요. 이런 말은 현실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짐을 덜어줍니다. 상대가 위로할 틈을 주되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공부하고 가르치며 얻은 깨달음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가벼워질 줄 아는 사람이 오래 사랑받는다. 여기서 가벼움은 가볍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함부로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삶이 무거운 줄 알기에 그 무게를 남에게 그대로 올려놓지 않는 지혜입니다. 무거운 짐은 나 혼자 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누는 방식이 던지는 방식이면 관계가 깨집니다. 나누는 방식이 부탁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잠깐만 내 이야기 들어줄래? 오늘은 내가 좀 약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왜 이래?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면 상대는 방어합니다. 그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밝은 사람이란 늘 웃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통만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의 하루도 물어볼 줄 아는 사람. 당신은 요즘 어떻습니까? 몸은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말한 일은 잘 됐나요? 이런 질문 하나가 대화를 살립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리지만 동시에 내가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도 끌립니다. 밝은 사람은 그 두 가지를 함께 합니다. 들어주되 짓누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교수님, 저는 원래 성격이 어두워요. 밝게 못해요.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밝음은 타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만나서 첫마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아, 죽겠다로 시작할 것인가? 그래도 오늘은 나왔네로 시작할 것인가? 같은 사실인데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께 아주 실용적인 연습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한번 이렇게 답해 보십시오. 몸이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즉시 덧붙이십시오. 당신은 어떠세요? 이 한 문장이 대화의 중심을 분산시킵니다. 상대는 내가 지금 위로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만남이 상담이 아니라 교류가 됩니다. 교류가 생기면 관계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를 꼭 말하고 싶습니다. 밝음은 타인을 끌어당기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켜줍니다. 사람은 자기가 내뿜는 기운에 자기도 영향을 받습니다. 불평을 하면 불평의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어두운 말을 계속하면 마음도 더 어두워지고 밝은 말을 선택하면 마음도 조금씩 밝아집니다. 이것은 심리학 이전의 삶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노년에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옆에 있으면 마음이 쉬워지는 사람 곁으로 모입니다. 오늘부터 그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힘들어도 한 번은 밝은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불평을 끊어내고 작은 웃음을 내어 보십시오. 그것이 위선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품격입니다.
그 품격이 쌓이면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노년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내가 말을 잘해서 만들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 사람을 만나며 확인한 것은 다릅니다. 좋은 관계는 내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말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그 욕구는 더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말할 시간이 없지만 노년에는 오히려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들이 많아집니다. 기억이 더 선명해지는 것도 있고 서운함이 오래 남는 것도 있고 기쁨을 나눌 사람이 더 귀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관계를 살리는 세 번째 자석 같은 기술은 이것입니다. 상대방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관심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캐묻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는 캐묻는 질문이 관계를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심은 사생활을 파고드는 관심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존중하는 관심입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 기울임은 질문의 모양이 달라야 합니다.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를 기쁘게 만드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은 사람은 내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줍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듣다가도 스마트폰을 보고 응 하며 건성으로 넘기면 말하는 사람은 초라해집니다. 반대로 내 이야기에 눈을 맞추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하고 묻는 사람 앞에서는 말이 길어집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그때 사람은 나는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존중은 관계의 영양분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면 시간이 금방 가고 어떤 친구를 만나면 시간이 참 안 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대개 그 차이가 누가 더 많이 말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었느냐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어떤 만남은 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끊깁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네가 잘못했지. 요즘은 다 그래. 이런 말이 오면 사람은 입을 닫습니다. 반대로 어떤 만남은 내 이야기가 자꾸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조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언은 먼저가 아니라 나중입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수는 말하기에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말로 설명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진짜 성장하는 순간은 교수가 말을 많이 한 때가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말하게 된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학습이 시작됩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상대가 제가 요즘 하고 말을 꺼내는 순간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나는 말을 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상대가 말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려 애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상대가 좋아하는 주제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손주 이야기, 텃밭 이야기, 건강 관리, 여행, 음식, 책, 종교, 취미, 옛 추억. 어떤 분은 손주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표정이 풀립니다. 어떤 분은 꽃 이야기만 하면 눈이 반짝입니다. 그 주제를 기억해 주는 것 자체가 존중입니다. 지난번에 텃밭 하신다더니 요즘은 어떠세요? 이 한마디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상대의 기쁨을 존중하는 관심입니다. 둘째, 반응을 크게 하십시오. 반응이란 과장이 아닙니다.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 그랬구나. 와, 그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런 반응은 말하는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는 유독 한 사람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이야기를 잘 해서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에 반응을 잘 해주기 때문입니다. 남이 한 말을 되살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좋은 질문을 하십시오. 좋은 질문은 상대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좋은 질문은 상대를 돕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는 때로 공격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 는 공감으로 들립니다. 요즘 돈은 어때?는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요즘 마음은 좀 어때?는 사람을 살립니다. 병원은 어디 다녀? 는 신문이 됩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면 내가 같이 갈까? 는 배려가 됩니다. 질문은 형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상대를 향하면 배려가 되고 방향이 내 호기심을 향하면 침범이 됩니다. 여러분,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듣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래된 친구니까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평생 변합니다. 같은 사람도 나이가 들며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상처가 바뀝니다. 그러니 뻔하다는 생각 자체가 관계를 죽입니다. 관계를 살리는 것은 여전히 궁금해하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여전히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때때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교수님, 그 친구는 손주 이야기만 합니다. 지겹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 친구에게는 인생의 햇빛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빛나는 곳을 말합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주면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더 편해집니다. 반대로 그 빛을 꺼버리면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위축됩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서 더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를 위축시키는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서로를 살려주는 관계가 남습니다. 물론 경청이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나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내 이야기가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한 경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경청은 연습하면 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기, 중간에 조언하지 않기, 그건 네가 로 시작하지 않기. 대신 그래서 그 다음은 그때 마음이 어땠어? 이 세 문장만 사용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대화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상대가 더 말합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말은 마음의 짐을 밖으로 꺼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자꾸 내 경험으로 덮어버립니다. 나도 그랬어. 내가 더 힘들었어. 그건 별거 아니야. 이런 말은 상대를 작게 만듭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비교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아, 그랬구나. 그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관계는 누가 더 힘든가를 겨루는 장소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장소입니다. 저는 사람을 오래 만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얻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노년이 두렵지 않습니다. 노년을 지탱하는 것은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혹은 전화 한 통 할 사람에게 딱 한 번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요즘 당신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그 말이 끝난 뒤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추고 그래서요 라고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관심이 쌓이면 사람들은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질 겁니다. 당신은 결국 귀인이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귀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정말 귀인이 찾아옵니다. 인간관계를 오래 붙들고 살다 보면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체면을 지켜주고 경계를 지켜주고 험담을 끊어주고 감사하고 밝은 기운을 지키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까지.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힘든데 왜 늘 내가 배려해야 합니까? 왜 늘 내가 어른이어야 합니까?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 목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회도 줄고 체력도 줄고 시간도 줄고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또 남을 배려하라고 하면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배려는 희생이 아닙니다. 자기 소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보존입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척을 배우는 이유는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결국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단단한 인간관계 위에서 굴러갑니다. 병원에 갈 때, 마음이 꺾일 때, 외로움이 밀려올 때 당신 옆에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관계를 지키는 기술은 착한 사람의 장식이 아니라 노년의 생존 장비입니다. 제가 오래 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거울처럼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상대의 실수를 덮어주면 언젠가 내 실수도 덮어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내가 경계를 지켜주면 내 경계도 지켜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내가 험담을 끊어내면 내 부재 중에 내 이야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내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나도 작은 배려를 다시 받습니다. 내가 밝은 기운을 지키면 나도 누군가에게서 밝음을 얻습니다. 내가 들어주면 나도 언젠가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이것은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입니다. 인간관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회계가 있습니다. 빚과 신뢰의 장부가 쌓입니다. 그 장부는 언젠가 반드시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배려를 할 때 흔히 참아라, 무조건 맞춰라, 좋게 넘어가라로 배려를 착각합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는 존중을 부르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기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려는 내 품격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다. 내 품격을 잃는 배려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는 배려는 결국 원망을 낳습니다. 원망이 생기면 관계는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척을 배워야 합니다. 척은 거짓말이 아니라 품격의 장치입니다. 감정이 들끓는 순간에도 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사정을 알아도 파고들지 않는 모르는 척은 상대의 체면을 살리면서 동시에 내 입을 지켜줍니다. 캐묻지 않는 관심 없는 척은 상대의 경계를 지키면서 동시에 내 호기심을 다스립니다. 험담을 못 들은 척 하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 신뢰를 지킵니다. 이것이 척의 가치입니다. 척은 나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배려는 상대를 편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 편안함이 나를 밟는 편안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의 함정에 빠집니다. 상대를 편하게 하다가 내가 눌려버립니다. 상대는 편안한 게 아니라 편리한 관계가 됩니다. 편리한 관계는 상대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만 지칩니다. 그러니 저는 배려와 경계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계 없는 배려는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배려 없는 경계는 관계를 얼립니다. 둘 사이의 균형이 어른의 지혜입니다. 그 균형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날 기분에 따라 흔들립니다. 기준이 있으면 감정이 요동쳐도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제 삶에서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체면을 깨지 않겠다. 둘째, 사생활을 신문하지 않겠다. 셋째, 험담의 자리에 내 입을 팔지 않겠다. 넷째, 받은 것은 잊지 않고 표현하겠다. 다섯째, 힘듦을 말하되 남에게 던지지 않겠다. 여섯째,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겠다. 이 기준이 있으면은 인간관계는 훨씬 덜 후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기준을 듣고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를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상대의 성격을 고치려 하면 실망합니다. 상대의 습관을 바꾸려 하면은 화가 납니다. 그러나 내 기준을 세우고 내 태도를 바꾸면은 놀라울 만큼 상대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 태도를 조정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캐묻지 않으면 상대도 당신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험담을 끊어내면 상대도 당신 앞에서 함부로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감사하면
상대도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밝은 기운을 지키면 상대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인간 심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나의 노년을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 좁아진 관계가 질로 채워지느냐, 피로로 채워지느냐가 남은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인간관계를 정리하라고도 말하지만 정리는 사람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리는 관계를 살릴 방식으로 다듬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오해를 줄이고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고 마음이 쉬는 관계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성공했어입니까? 당신은 돈이 많았어입니까?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결국 이 말을 원하신다고 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어.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텼어. 당신 앞에서는 내가 부끄럽지 않았어. 이런 말은 관계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배려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해 품격을 지키겠다. 나는 내 노년을 위해 신뢰를 쌓겠다. 나는 내 곁에 남을 사람을 위해 먼저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힘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아주 작은 방식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체면을 지켜주는 침묵 하나, 캐묻지 않는 기다림 하나, 험담을 끊는 화제 전환 하나, 구체적인 감사 한마디, 밝은 기운을 건네는 첫 인사, 그리고 요즘 당신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라는 질문 하나.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노년이 바뀝니다. 노년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저는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보았습니다. 인간관계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말솜씨도 대단한 처세술도 아닙니다. 결국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상대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상대가 내 곁에서 얼마나 편안했는가입니다. 사람은 편안한 곳으로 갑니다. 마음이 쉬는 곳으로 갑니다. 내가 그 자리가 되면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가 되지 못하면 사람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불편함이 누적되어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부터 작은 불편함을 없애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젊을 때부터 수없이 확인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말의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인해 생긴 감정은 잊지 못합니다. 누군가 내 체면을 깎았던 순간, 누군가 내 사정을 캐묻던 순간, 누군가 내 앞에서 험담을 즐기던 순간, 그 순간의 감정은 몸에 남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내 실수를 덮어주고 내 침묵을 존중해주고 내 앞에서 험담을 끊어주고 작은 배려에도 크게 고마워해주고 힘든데도 밝은 기운을 건네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던 순간, 그 순간의 감정도 몸에 남습니다.
결국 관계는 그 감정들의 총합입니다. 관계는 기억이 아니라 느낌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덜 무겁게 해주는 관계, 이것이 좋은 관계입니다. 상대를 더 긴장시키고 더 조심하게 만들고 더 방어하게 만드는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어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어해야 하는 관계를 끊습니다. 말다툼을 해서 끊는 게 아닙니다. 설명을 하고 끊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연락을 덜 하고 모임을 덜 나가고 결국 사라집니다. 그게 노년의 관계가 깨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싸우지 않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게 하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 기술은 이미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내 편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내가 상대의 편이 되어 주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상대의 체면 편이 되어주고 경계 편이 되어주고 신뢰 편이 되어주고 마음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되면은 상대는 자연스럽게 내 편이 됩니다. 원수도 내 편이 된다는 말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원수는 대부분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체면을 깨뜨렸거나 서로의 경계를 넘어갔거나 서로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 그 반대를 하면 됩니다. 체면을 세워주고 경계를 지켜주고 신뢰를 지켜주면은 관계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장면을 하나 떠올리게 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 어려운 날이 옵니다. 어느 날 당신이 잠을 못 자고 마음이 꺾이는 밤이 옵니다. 어느 날 당신이 자식에게 말 못할 걱정이 생기는 날이 옵니다. 그때 당신은 누구를 떠올릴까요? 돈 많은 사람을 떠올릴까요? 말 잘하는 사람을 떠올릴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던 사람을 떠올릴 겁니다. 당신의 사정을 캐묻지 않았던 사람을 떠올릴 겁니다. 험담을 흘려보냈던 사람을 떠올릴 겁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했던 사람을 떠올릴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을 떠올릴 겁니다. 노년의 위기는 결국 그 한 사람으로 견뎌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관계를 더 정교하게 다루십시오. 더 많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베푸십시오. 더 많이 참는 것이 아니라 더 품격 있게 거리를 두십시오. 사람을 얻는 방식은 과잉이 아니라 정밀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그러나 상대의 마음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 균형이 어른의 지혜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말로 사람을 다치게 했던 순간. 사실 저는 평생 조심하려고 했지만 젊을 때는 저도 모르게 사람을 몰아붙인 적이 있습니다. 논리가 맞다고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해서 상대에게 알아듣게 만들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존심과 체면과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도 칼이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뒤에는 말을 줄이고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먼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주 작은 규칙 하나를 정하십시오. 첫째, 상대가 곤란해 보이면 파고들지 않는다. 둘째, 궁금해도 신문하지 않는다. 셋째, 험담이 시작되면 동조하지 않는다. 넷째, 작은 배려에도 구체적으로 감사한다. 다섯째, 힘들어도 첫마디를 밝게 선택한다. 여섯째, 상대가 말할 때 끝까지 듣고 그래서요? 라고 묻는다. 이 6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만 제대로 해도 관계는 바뀝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간관계는 즉효약이 아닙니다. 오늘 배려했다고 내일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험담을 끊었다고 바로 칭찬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했다고 상대가 즉시 감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저축입니다. 지금 넣어둔 것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관계의 저축은 이자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한번 움직이면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늙어서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전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힘든 날에 누군가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은 운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습관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에게 메시지 하나만 보내보십시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요즘 문득 당신 생각이 났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그리고 답이 오면 그때는 조급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말을 꺼내면 캐묻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누군가의 흉을 보기 시작하면은 조용히 다른 이야기를 꺼내십시오. 누군가가 작은 배려를 해주면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내 곁에 사람이 남아있구나. 그때의 안도감이 노년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가장 강한 방법은 상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미워하던 사람도 멀어졌던 사람도 언젠가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마음이 쉬는 곳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